주요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교환을 비롯해 공중과 해상에서 즉각적인 휴전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의 화해 의사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압박한 데 이어 군사 원조까지 중단하자 사실상 무릎을 꿇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시작되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 생산기지로 활용했던 국내 기업들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상 경칩인 오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설 피해가 잇따른 강원 지역에는 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MB에는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박을 당하고 군사지원 중단까지 이야기하자 결국 트럼프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젤렌스키 대통령. And what you're doing is very disrespectful to the country. Your country is in big trouble. Wait a minute. No. You've done a lot of talking. 미국이 군사 지원 중단에까지 나서자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도 끝없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로 석방을 비롯해 공중 해상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사실상 러시아와의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서명을 앞두고 중단된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우크라이나가 발빠른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백악관 회담 중 오간 설전에 대해서도 회담이 그런 식으로 진행돼 유감이라며 이제는 바로잡을 때라고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원조 중단으로 우크라이나의 위험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정상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적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엔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고 라이벌인 중국엔 기존 10%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대국들은 보복 관세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새벽 0시 1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이웃 동맹국들을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섰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의 25%, 캐나다의 원유와 가스엔 10%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이들 국가에서 불법 마약이 넘어오고 있다는 게 관세를 부과한 표면적인 이유지만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 미국 내 투자를 늘리려는 속셈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미 10% 관세를 매긴 중국산 상품에 10%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상대국들이 받을 충격은 만만찮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수출의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수출이 움츠러들며 GDP의 3에서 5%가량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멕시코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을 해나가자는 분위기입니다. 캐나다는 155조 원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똑같이 25% 관세를 매기자며 보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oday, we will also be challenging these illegal actions by filing dispute resolution claim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rough the USMCA.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로 격하하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세계 각지에서 소비자 물가가 연쇄적으로 급증하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을 상대로 어제부터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언한 상태인데요. 국제부 한효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기자, 일단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일단 먼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관세 부과 일정도 남아있잖아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연포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3개국 대상 관세 외에도 앞으로도 새롭게 적용될 관세가 많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으로 4일 0시 1분,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발효됐죠. 다음은 철광과 알루미늄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고 같은 날 농산물 관세도 시행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대상으로 25% 관세 부과,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는 중국 같습니다. 이 기존 10%에 10% 추가로 맞게 됐는데 중국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늘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와 밀 등의 15%, 수수와 돼지고기, 과일 등의 10% 관세를 각각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산 수입 중단 등 비관세 보복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海关总署今天发布公告，暂停进口美国原木，暂停美国3家企业大豆舒华资质。 1기 시절에 이어 글로벌 1, 2위 국가의 2차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멕시코, 캐나다는 이 전통적인 동맹국 아닙니까? 이 동맹국에도 관세 카드를 좀 꺼내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에 유입되는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에서 출발했는데요.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 단속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를 약속하며 관세 부과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마약 단속 조치가 트럼프의 성에는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북미 3국 간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했던 국내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특히 무관세를 목표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의 생산기지로 활용했던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타이완의 반도체 업체 TSMC는 미국에 우리 돈 1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트럼프는 엄청난 일이라고 치켜 세웠죠. TSMC 사례처럼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세금의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반도체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걱정은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계획도 나온다면서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직접 예고했었죠. 네, 해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멕시코, 일본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3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규모만 53조 원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주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문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창구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한효혜 기자였습니다.
3월 5일인 오늘은 추위가 풀리면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요. 하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눈과 비가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낀 곳도 많아서 출근하실 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이 무색하게 전국에 어제부터 눈발이 거세게 날렸습니다. 많은 눈이 쏟아진 강원 지역 곳곳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농가 시설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4,500명 정도 이제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대부분 면적은 수확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가죠. 어제 저녁 6시 반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춘천요금소에서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량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구간에 통행이 제한되며 교통체증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엔 눈 소식은 잦아들었지만 꽃샘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전국 곳곳의 체감온도는 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린 눈과 비가 도로 곳곳에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후에는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열리는 경주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합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경협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합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미 정책 기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일 재판관 평일을 열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선고 날짜를 공지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선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땐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진행됐는데 이럴 경우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일을 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일을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사흘간의 3일절 연휴에 각자 기록을 검토한 재판관들은 다시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신속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특별한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일을 거친 뒤 모두 금요일에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금요일인 오는 7일과 14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점쳐집니다.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논리 보강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 등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윤 대통령 측은 쟁점별 정리사항 등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심리 합류 여부 등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최대 변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국무위원들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각 부처장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는 1시간쯤 진행됐는데 정부 관계자는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하게 임명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 대행은 자신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고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국정협의체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 정부국정협의회입니다.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있어 선고가 임박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도 변수로 꼽힙니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한 총리가 당장 이번 주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최 대행이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여당과 야당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라며 임명 보류를 고수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면서 넌지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입니다. 마은혁 임명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 여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마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사 시절 국회를 불법 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에 대해 상식 밖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고 6.25 전쟁이 북침이라는 인민노련 창립 멤버이기도. 마 후보자 임명은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야당의 협박에 흔들리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뿐 아니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을 거론하며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MBN에 여파를 고려해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하진 않고 있다며 경고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이유로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 가운데 여야는 내일 정부 측을 제외한 채 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밖에선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헌법재판소 앞에선 불과 10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는데요. 탄핵 반대 측은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필리버스터 형태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눈발을 맞으며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자리를 잡습니다. 손팻말에는 청년들이 일어섰다 이념재판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영장 쇼핑! 사기 탄핵! 졸속 재판! 헌재는 각성하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탄핵 심판 선고가 나는 날까지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릴레이 기자회견을 무제한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첫날인 어제는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연단에 서서 탄핵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같은 시각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이동했는데 탄핵 반대 측과 충돌이 빚어지면서 경찰 질서유지선이 휘청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최근 교체됐죠. 새로운 재판부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는 공판 갱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절차를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지를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재판부는 전체 녹음을 듣는 대신 녹취록을 확인하겠다고 밝혀 이 대장동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최근 이뤄진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린 첫 공판입니다. 담당 법관이 바뀐 만큼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는데 양측은 절차 간소화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개정한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더라도 녹취서를 조사하는 등 간이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검찰 측은 절차 간소화에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원활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에서 사건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전 실장 측도 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는 녹음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녹음을 듣는 대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음을 법정에서 전부 다 듣는 방식이 아니라 녹취록 확인 방식을 택한 만큼 재판에는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한편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대통령 탄핵 심판 직후가 될 수 있어 이 사실상의 대선 행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납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삼성의 대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성장의 방점을 찍어온 이 대표가 신기업은 물론 청년층을 겨냥한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반도체 특별법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다 노동계는 물론 당내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회장뿐 아니라 다른 재계 관계자들과의 회동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여권은 여전히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북콘서트를 열고 지지자들과 만날 계획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구상을 발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보도에 강용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섭니다. 지난 주말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하며 70여일 만의 공개 일정에 나섰던 한 전 대표는 오늘은 북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저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힌 한 전 대표는 대학생 시국 포럼 등을 통해 지지층과 접촉면을 늘릴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마가를 연상케 하는 코가를 슬로건으로 내놓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제개혁과 규제 완화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하는 경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규제 개혁, 규제 혁파 이런 걸 주제로 일단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전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금 때맞춰 제목을 그렇게 잘 썼어. 고상한 제목을 이상하게 쓴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성장이잖아요. 또 다른 국민의힘 차기 대권 후보 안철수 의원은 고향인 부산을 찾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접견, 2030 소통자리 등을 통해 PK를 기반으로 한 민심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책 출간 소식을 알리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차기 대권 후보들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경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이후 국민의힘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한 명분을 찾는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 제한은 물론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견제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후 국민의힘이 개헌 특위를 띄우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는 가장 먼저 권력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도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과 함께 반대급부로 국회의 폭주 역시 막을 방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입법 폭주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로 뭐를 둘 것이냐. 예컨대 그것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까지 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헌 특위는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이 마련되면 야당 설득과 함께 국회에 개헌 청원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의 정치 원로들까지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엔 야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이낙연 두 전직 총리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 개헌 논의에 키를 쥔 이 대표는 내란 수습이 우선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헌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김부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잠룡들도 함께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정치 권력이 막상 대통령의 취임만 하면 개헌을 미뤘다고 비판하며 개헌은 물론 선거제 개편 필요성까지 제시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냐 혹은 내각 책임제냐 하는 거는 뭐 토론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공동체가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가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회적 분열 상황에서 제왕적 권력을 갖는 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측은 MBN에 지금은 내란 수습에 집중하고 개헌 논의는 별도의 시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른 비명계 주자들 역시 개헌 논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논의에 탄력이 붙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미국 MBC의 간판 토크쇼 더 투나잇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 출연합니다. 제이홉은 한국 시간 11일 오후 12시 35분 방송되는 지미 펠런 쇼에서 오는 7일 발표될 신곡 스위트 드림스 첫 솔로 공연을 펼치는데요. 이번 신곡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제이홉의 진심을 담은 세레나데입니다. 지미 펠런 쇼는 지난 3일 공식 SNS에 예고 영상을 올리며 제이홉의 출연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지미 펠런 쇼에 많이 출연했었는데요. 군 제대 후 솔로 가수로서 첫 번째 출연을 앞둔 제이홉은 지미 펠런 쇼를 기점으로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가수 이명웅 씨가 3개월 만에 SNS를 통해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명웅 씨는 어제 개인 계정을 통해 별다른 문구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과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 다양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이명웅 씨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속에서 이 시국에 뭐 하냐는 한 누리꾼에게 정치인도 아닌데 목소리를 왜 내나라고 응수해 갑로늘박에 휩싸였는데요. 오랜만에 이명웅 씨의 근황을 접한 팬들과 누리꾼들은 드디어 생존 신고해주셨네요. 사진 대방출 환영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서울 재오픈을 앞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2023년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은 모수서울은 지난해 초 재정비를 위해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최근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는 모수서울 예약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특히 누리꾼들의 관심을 끈 건 공개된 가격인데요. 유일한 메뉴인 저녁 코스의 가격은 1인당 42만 원으로 아동도 성인과 동일한 코스로 주문해야 하고 또 테이블당 주류 반입비 가격은 20만 원으로 와인 한 병까지 가능합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다. 3스타 식당은 가격도 급이 다르다.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사례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조직적인 비리가 이뤄진 모습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선관위는 세습 채용 매뉴얼까지 만들었고 감사가 시작되자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딸이 전남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지원한 건 지난 2022년입니다. 전남 선관위는 면접위원들에게 점수란을 비워둔 평가표를 내게 한 뒤 박 전 총장의 딸을 포함한 내정자가 합격하도록 나중에 점수를 써 넣었습니다. 고향이 광주인 박 전 총장은 광주 선관위 관리과장을 지냈습니다. 전남 선관위 직원들은 이런 수법을 서류 전형과 면접 팁이라는 파일로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파일에 문제가 될 부분을 다른 내용으로 바꿨는데 직원끼리 너도 수정했으니 공범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선관위 관리과장을 지낸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 선관위에 특혜 채용됐고 충청이 연고지인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충북 선관위에 전화해 자신의 딸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10명은 징계 조치 없이 정상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또 월급대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그때 당시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이분들 원 소속으로 복귀를 시켜서
선관위는 지방직 경력 채용을 중단하고 면접위원을 모두 외부에서 위촉하는 등 쇄신 방안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부패한 선관위를 대수술하겠다며 선관위 대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며 사전투표 폐지법까지 발의했는데 여권의 잠룡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진 기자입니다. 선관위를 겨냥해 조직적 채용 비리의 온상, 마피아 패밀리라고 포문을 연 국민의힘.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대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3자에 의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특별 감사관법이다.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선관위를 통제할 별도 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2030 청년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거절하며 가족회사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며 사전투표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잠룡들도 한 목소리로 가세했습니다.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정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 장치 없이 독주하는 시스템이 낳은 결과가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선관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책임에 통감한다며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새해 첫 달부터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2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탄핵 정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이런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1.2로 한 달 전보다 2.7%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던 2020년 2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작년 11월 마이너스 1.2%를 기록한 뒤 12월에 소폭 증가했지만 2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연휴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며 소비 진작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같은 내구재 구매는 소폭 늘었지만 옷과 화장품은 구매가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기계와 운송 장비 등에서 무려 14% 떨어졌고 건설 역시 6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으며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작년 11월에 이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내려간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연초부터 저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대내의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경제 지표가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6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0.2% 아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국민 반찬으로 사랑받는 김 가격이 1년 1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 가격은 1,400원으로 전달보다 76원 떨어지며 13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김 가격은 1월에 한 장당 15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장당 140원 수준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피해 보상금을 코인으로 주겠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며 전화와 SNS,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가짜 코인 사이트를 통해 실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몄고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반기 대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서초구 신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매매 실거래가는 상반기보다 21% 올랐고 송파구는 11%, 영등포구는 33%가 상승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 값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신축보다 작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것처럼 알록달록 물든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주변에 가루를 마구 뿌립니다. 그리스에서 밀가루 축제가 열렸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식용색소가 첨가된 밀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갈락시디라는 마을에서는 카니발의 마지막 날에 밀가루를 뿌려 끝을 알린다는데요. 이런 전통은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 점령당했던 19세기에 생겼다고 합니다. 오스만 정부가 카니발을 금지하자 주민들이 이 조치에 저항하면서 얼굴에 젤을 바르고 춤을 춘 것에서 기원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축제 이야기입니다. 오렌지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오렌지 축제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마차에 올라탄 기사들을 향해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렌지를 마구 던집니다. 기사들도 질세라 군중을 향해 오렌지를 쉴 틈 없이 던집니다. 이탈리아 북부 이브레아라는 도시에서는 카니발 축제 때 오렌지를 서로에게 던지는 오렌지 전쟁을 펼칩니다. 이 도시는 중세 때 영주에게 불만이 있으면 거리에 콩을 던졌는데요. 19세기 중반부터 콩이 오렌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렌지를 한창 던지고 나면 거리가 오렌지 향기로 가득 찬다고 하네요. 중국 하얼빈에선 얼음 축제가 펼쳐졌다는데요. 온 세상이 하얀 얼음 왕국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전시장 한가운데 얼음으로 만든 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얼음으로 만든 성과 신전, 그리고 눈으로 만든 마스코트 캐릭터도 보입니다. 저녁이 되니 거리에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붉은 조명이 켜지고 해가 완전히 저물자 오로라가 나타나는데요. 중국의 헤이룽 장성은 겨울마다 얼음 축제를 열어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올해에는 1억 3천만 명의 관광객이 축제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얼음 축제는 이제 끝났지만 다음 겨울에는 저도 한번 구경하러 가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아침도 충청과 남부 곳곳에는 비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고 15cm, 강원 동해안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도 5mm 미만의 비나 약한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덜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순천 1.2도, 부산은 4.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9도, 대전과 대구,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많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